안녕하세요. 찐중투입니다. 3월 하순부터 4월 2일까지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증시 지수를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심천성분지수 2025년 1월, 2월, 3월 20, 21일, 24, 25, 26, 27, 28, 31일, 4월 1일, 2일까지 심천성분지수도 마찬가지로 3월 21일, 4월 2일까지 홍콩 항생지수, 홍콩 테크지수 1월, 2월, 3월 20일, 4월 2일까지 홍콩 테크지수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다우지수 1월, 2월, 3월 현지시간 4월 1일까지 나스닥 지수 1월, 2월, 3월, 4월 1일까지 니케 지수 1월, 2월, 3월, 4월 2일까지 코스피 4월 2일까지 대만 가권 지수 1월, 2월, 3월, 4월 2일까지 상해 종합지수, 심천성분지수 중국과 홍콩 증시가 3월 하순부터 조정을 보이는 원인은 주로 테크주 조정, 실적 시즌 압력, 정책 기대 차이, 자금 흐름 변동 및 글로벌 증시 연동 효과 등이 있는데요. 우선은 국내 요인 중 중국 테크주의 조정의 영향이 컸습니다. 춘절 이후 AI, 로봇, 컴퓨팅 파워 등을 대표로 하는 테크 업종이 2월 말까지 중국 증시의 버팀목으로서 급등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한 후 3월 들어 중순까지 관망하다가 3월 하순부터 하락세에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3월 하순부터 4월까지가 실적 시즌 민감기라는 점입니다. 4월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간 실적과 1분기 실적의 불확실성에 대한 관망 또는 우려 심리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셋째는 정책 기대의 차이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2025년 초 정책 기대감이 컸지만 정책의 구체화 효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완화된 유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 연장과 은행 간 시장에서 차익 거래에 사용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양회가 열렸고 그 후 일종의 정책 공백기에 들어서면서 증시 분위기도 좀 한산해졌습니다. 넷째는 자금 흐름의 변동인데요. 펀드 매니저들은 분기 말마다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 수익률을 평가받는데요. 중국 펀드 매니저들이 1분기 수익률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에 상승폭이 너무 컸던 TMT 섹터 비중을 줄인 대신 일단 소비주와 경기 민감주에 투자했습니다. 다섯째는 외부 요인인데요. 글로벌 증시 연동 효과가 중국과 홍콩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중국 딥시크 돌풍 충격에 이어 트럼프 관세 전쟁, 미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 악재로 인해 미국 증시가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쭉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시간 4월 2일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불확실성이 심화됐습니다.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전쟁에서 여러 나라 중 중국의 대응 능력이 가장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증시 투자 심리상 일단은 좀 관망해보는 분위기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렇게 테크주 조정, 실적 시즌 압력, 정책 기대 차이, 자금 흐름 변동 및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인해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3월 하순에는 대체로 조정 장세에 들어섰습니다. 네, 이어서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심천성분지수 3월 31일 상해 0.46% 하락, 심천 0.97% 하락, 홍콩 항생 1.31% 하락, 항생테크 2.03% 하락, 코스피는 3% 하락, 니케 4.05% 하락, 대만 가권지수 4.2%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 전 통계국에서 발표한 3월 제조 PMI가 50.5%로 나왔습니다. 올해 1월이 49.1%, 2월 50.2%, 3월 50.5%니까 3월 제조 PM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제조 PMI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호재가 있었지만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한 영향을 받아 중국과 홍콩 증시도 이날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날 중국과 홍콩 증시 낙폭은 1%
10% 이내라 한국, 일본, 대만 증시보다 낙폭이 훨씬 작았습니다. 이날 홍콩 증시 낙폭이 중국 증시보다 좀 컸던 것은 홍콩 증시 중 외국인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플랫폼주들이 다 홍콩 증시에 상장됐는데 이날 빅테크 플랫폼주들이 거의 다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한국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다가 3월 30일부터 재개된 공매도가 영향을 줬고, 특히 공매도 재개와 함께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 일본 증시는 전일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락한 데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중형기업, 소형기업으로 나누는데 3월 대기업 PMI는 51.2%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50 기준선보다 높았습니다. 중형기업 PMI는 49.9%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 소형기업 PMI 49.6%로 전월 대비 3.3% 상승했지만 둘 다 50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즉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제조업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세부 지수가 5개가 있는데 생산지수, 신규 주문지수, 공급업체 배송시간지수, 원자재 재고지수, 고용지수. 그중 생산지수, 신규 주문지수, 공급업체 배송시간지수가 50 기준선보다 높았고 원자재 재고지수와 고용지수는 50 기준선보다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 생산지수는 52.6%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제조기업의 생산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신규 주문 지수는 51.8%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 제조업 시장 수요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재고 지수 47.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여전히 50 기준선을 밑돌아 제조업 주요 원자재 재고량의 감소폭이 축소됐음을 나타냅니다. 고용지수 48.2%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하여 제조기업의 고용 경기가 다소 하락했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사 배송시간 지수는 50.3%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50 기준선보다 높아서 제조업 원자재 공급업체의 배송이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샤오미 그룹 주가인데요. 3월 20, 21, 4월 2일까지 샤오미가 3월 31일 3%대 하락했고 4월 1일 5%대 하락, 4월 2일 4%대 하락했는데 주로 3월 29일 토요일 밤에 발생한 전기차 사고의 영향이 컸습니다. 3월 29일 밤 안휘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수7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현재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3월 29일 밤 10시 44분 샤오미 수7 SU7 스탠다드 버전이 안휘성 모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차량은 NOA 지능형 보조 운전 상태에 있었고 시속 116km로 계속 주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구간은 공사 수리로 인해 바리케이드로 정상 운행 차선을 폐쇄하고 역주행 차선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당시 차량은 장애물을 감지한 후 알람을 울리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직후 운전자는 차량을 수동 운전 모드로 전환한 후 계속 속도를 줄이면서 차량의 방향을 조종했는데 차량이 분리돼 시멘트 벽과 충돌했고 충돌 전 시스템상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속은 약 97km였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레이준 회장이 4월 2일 웨이보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9일 밤의 이 사고로 나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3명의 젊은 여성이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그분들의 가족, 친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저는 샤오미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샤오미는 즉시 특별팀을 구성하여 3월 30일 현장에 출동했고 3월 31일에 경찰이 협조해 우리가 확보한 차량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사고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차량을 아직 접촉하지 못했고 많은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아직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저는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반드시 나서서 샤오미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샤오미는 회피하지 않겠으며 샤오미는 경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사건 처리의 진전을 팔로우업하며 유족과 사회가 관심 갖는 문제에 최대한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비평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을 샤오미는 다 듣고 메모했습니다. 샤오미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레이준 회장의 입장 표명이고 현재 조사 중이라 사고 원인에 대해 아직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이번 사건의 성격이 전기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단순히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는데 각종 정보를 취합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데요. 차 안에 있었던 3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만약 차주가 사고 원인이 전기차 업체의 책임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면 아마도 거액의 배상 소송이 그 차주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차주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장나서 브레이크도 못하고 차문도 못 열었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3명은 이미 사망했고 경찰 쪽에서 조사 중이라 이번 사고의 성격에 대해 경찰 쪽에서 아직 결론을 안 낸 상황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그 차주가 이미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게 다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여대생인데 평소에 운전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차주의 차를 빌려서 운전한 건지 아니면 SU7처럼 마력이 센 전기차를 운전할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의문이 좀 들고 또 그 사고 당한 차 등록지는 호북성 우한시이고 사고 현장은 우한시에서 약 390km 떨어진 안휘성의 고속도로라서 혹시 피로 운전 가능성은 있는지도 의문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감안하면 혹시 차주가 단순한 사고를 그냥 샤오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상 몇 가지 내용은 중국 현지 인터넷상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의견을 취합하고 거기다 저희 개인적인 순수 추측성인 생각을 삽입한 내용인데요. 아직 조사 중이라 나중에 결론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4월 1일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상해 0.38% 상승, 심천 0.01% 하락, 홍콩 항생 0.38% 상승, 항생테크 0.23% 상승, 코스피는 1.62% 상승, 니케이 0.02% 상승, 대만가권 2.82% 상승. 4월 1일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제약, 바이오, 전력, 의료 서비스, 전자부품, 광학전자, 화학 등, 하락 업종은 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동차 부품, 소비전자, 귀금속, 문화미디어, 증권, 철강, 비철금속 등입니다. 4월 1일 중국 증시 중 제약, 바이오가 4%대 급등했는데 주로 다음 3가지 소식 때문입니다. 첫째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바이오, 제약 등 분야의 인수 합병을 격려한다고 했고, 둘째는 공동구매와 관련해 3월 26일 국가의료보험국에서 공동구매 개선작업 토론회를 열었는데 현지 SNS상 공동구매 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문건이 돌아다녔는데 국가의료보험국에서 아직 정식으로 그 문건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조만간 관련 세칙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셋째는 3월 31일 장 마감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고급 의료기기의 혁신 발전 지원을 위한 감독관리 개선 조치라는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네, 4월 1일 홍콩 증시도 강보합권 마감한 가운데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일제 급등했고 그 외에 원전, 풍력, 전력, 태양광 그리고 석탄, 정유 등이 상승했고 반면 가전,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교육 등이 하락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국 증시 중 제약 업종, 밑에는 바이오 업종인데요. 1월, 2월, 3월, 4월 2일까지 바이오 업종 1월, 2월, 3월, 4월 2일까지. 네, 이어서 4월 2일 상해 0.05% 상승, 심천 0.09% 상승, 홍콩 항생 0.02% 하락, 항생테크 0.35% 상승, 코스피 0.62% 하락, 니케이 0.28% 상승, 대만 가권 0.08% 상승. 4월 2일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림을 보면 좌측이 상해종합지수, 우측이 심천성분지수인데요. 위에는 지수 흐름이고 밑에 막대가 일별 거래 대금인데 4월 2일까지 보시면 4월 2일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 거래 대금이 다 4월 1일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해와 심천거래소 합계 거래 대금이 9,745억 위안으로 전일 대비 1,578억 위안 줄었고 이는 50거래일 만에 1조 위안을 밑돈 것입니다. 상해와 심천거래소 합계 거래 대금이 꼭 1조 위안을 넘는 게 좋다 또는 1조 위안 미만이면 나쁘다. 아주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보면 한 1조 위안을 계속 넘어야지 증시 분위기가 좀 업되는 상승 모멘텀도 그만큼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일별 거래대금 1조 위안이라는 어떤 무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4월 1일에 비해 4월 2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관망 심리가 좀 농후하다는 거죠. 4월 2일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전기, 기계, 미용, 풍력, 은행, 방직, 의류가 1%대,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가전, 통신 장비, 증권, 관광, 호텔 등이 1% 이내 상승했습니다. 하락 업종은 귀금속이 2%대, 우주, 항공, 채굴, 의료 서비스 1%대, 조선, 전력, 유틸리티, 석유, 중약, 가스, 비철, 철강 등이 1% 이내 하락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3월 31일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3월 제조 PMI가 50.5%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3월 제조 PMI도 발표됐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4월 1일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는 3월 제조 PMI가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한 49.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49.5%를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제조 PMI는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확장 국면, 50을 밑돌면 위축 국면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제조 PMI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49.2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제조 PMI는 지난해 12월까지 26개월 연속 50을 밑돌다가 올해 1월, 2월 2달 동안 기준선 위로 올라섰고 3월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하위 5개 지표 가운데 공급업체 배송지수 53.5, 재고지수 53.4로 기준선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주문을 앞당겨서 재고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업체 배송지수, 재고지수의 이런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유로존의 3월 제조 PMI는 48.6%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올랐고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50 기준선을 밑돌고 있어서 경기 위축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로존 제조 PMI는 지난 2022년 중반 이후로 50 미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제조 PMI가 약간 좀 올라간 것은 트럼프 관세에 앞서 미국에서 주문을 앞당긴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중국 증시로 돌아와서 최근 중국 현지 증권사 중 광발증권, 중은증권, 중태증권, 화한증권 등이 중국 증시 코멘트를 내는데요. 단기 전망 코멘트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광발증권은 4월은 한 해 중 가장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매매하는 달이고 2분기, 3분기도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자하는 가장 유효한 시기다. 중국 증시는 연말 연초의 기대 장세에서 점차 실적 전망에 대한 검증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 업종 배분에서 테크주는 여전히 올 한 해의 메인 테마이며 매번 조정은 투자 기회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중은증권은 현재 전체적으로 테크주 밸류업이 단계적인 휴식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증시는 등락 조정 단계에 진입했다. 4월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실적의 확실성이 4월 증시에서 초과 수익 취득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업종 배치 면에서 AI 전략에 대한 낙관적 태도의 변화가 없고 AI 밸류 체인의 추세는 여전히 작용할 것이며 AI 관련 경기가 안정적으로 호전되는 추세이기에 적당한 조정은 투자 기회이기도 한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어서 화한증권은 4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4월 상반월 직면할 국내외 노이즈가 많을 수 있다. 앞으로 증시 흐름의 전환점은 국내 거시 정책 기대가 4월 말에 열릴 정치국 회의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지를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재정 자금이 충족하고 정책에 힘쓸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화 정책상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3월 들어 인민은행이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과 금융시장 운행 상황에 따라 적시적으로 지준율 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업종 배분 면에서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증시 등락 속에서 상대적인 안정성이 있는 은행 보험, 둘째는 소비 확대 정책과 관련된 자동차, 가전, 제약 등, 셋째는 경기 지탱성이 있는 비철, 주로 귀금속과 공업금속 등이 포함된다.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어서 중태증권은 근래의 증시가 일정 수준 조정됐다. 단기적으로 다가올 해외 이슈 완화 기대 및 유동성 기대에 따라 증시는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단 중소형주는 이미 높은 레버리지 수준에 처해 있기에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고밸류인 중소형 테크주는 피해야 하고 유럽 쪽 제조업 확장과 관련된 비철금속, 군수, 원전 등 안전자산 및 배당주 등 방어자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네, 외교와 관련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월 1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회견했습니다. 2024년 5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은 2025년에 각각 2차 대전 승리 80주년, 즉 중국은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80주년, 러시아는 소련 위국전쟁 승리 80주년 경축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2025년 5월에 중국 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9월에 러시아 측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방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한 것이고 그 외에 중러 양국 협력,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등 다자 협력에 관한 논의 또는 대미 관계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겠죠. 네, 끝으로 지난 며칠간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사람은 단연코 iShowSpeed라는 미국 유튜버인데요. 3,700여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구독자 중 90년대생, 2000년대생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편집 영상이 아닌 4시간, 5시간, 심지어 6시간 넘게 실시간 방송으로 중국에서 관광하고 체험하는 영상들인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20만 명에 달하고 최근 몇 개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 670여만 회, 540여만 회, 740여만 회, 790여만 회에 달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외 유튜버들에게 있어서 China Travel가 엄청난 인기를 누린 데 이어 이번에 iShowSpeed라는 유튜버도 중국에 왔는데 이분은 이를 통해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중국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유럽 언론들이 그들의 필터를 씌운 시각, 즉 중국을 악마화하고 비하하는 그런 필터로 자국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짓들이 이번에 iShowSpeed를 통해 많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쓴 열매는 결국 자기가 먹게 된다. 영상마다 밑에 댓글이 기본 10,000개 이상이 달려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오늘은 종칭에서 실시간으로 놀고 있고 방금 전에 보니까 실시간 시청자 수가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느끼셨겠지만 서방의 반중 언론들이 지난 몇십 년간 들인 공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은 해외 유튜버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계속 더 올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